성과가금만 6억 원, 평범한 직장인 평균 연봉의 무려 14배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아낸 바로 그 평택 공장에서 조용히 사람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파업은 끝났고 라인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노조가 이긴 협상이었죠? 그런데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그 시각, 삼성이 5년 전부터 이미 공개해둔 한 장의 계획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의 정체는 영상 안에서 단서를 따라가며 직접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엔 5년 뒤 여러분의 책상에도 똑같이 닥칠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6억이라는 돈이 정확히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이 이번에 손에 쥔 성과급은 특별 경영 성과급 5억 5천만 원에 우리가 흔히 OPI라고 부르는 성과급 5천만 원을 더해 약 6억 원입니다. 여기에 원래 받던 연봉을 합치면 한 사람이 1년에 7억 가까이 가져가는 셈이죠. 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연봉이 보통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수준이니까 성과급 하나가 연봉의 5배를 훌쩍 넘긴 겁니다. 이 숫자가 왜 사람들의 속을 그렇게 긁었을까요?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연봉은 약 4,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1년을 꼬박 일해서 받는 돈을 다른 누군가는 성과급만으로 그 14배를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일하는데 보상의 자릿수 자체가 다른 거죠.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화살을 직원 개개인한테 돌리면 우리는 정작 봐야 할 걸 못 보게 됩니다. 6억이라는 숫자는 누가 욕심을 부려서 나온 게 아니라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보상 구조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회사가 사상 최대 이익을 냈고 그 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이 자동으로 불어난 겁니다. 진짜 핵심은 노조가 내건 요구 조건에 있었습니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아예 고정하고 상한선도 없애달라는 거였습니다. 이걸 회사 입장에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300조 원이 넘습니다. 그 15%면 45조 원입니다. 회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죠. 그런데 회사가 정말 무섭게 본 건 액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매년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식당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장사가 잘 될 때 직원들 월급을 2배로 올려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 번 올린 월급은 손님이 끊긴 다음에도 좀처럼 다시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임금이라는 건 원래 한 번 오르면 잘 안 내려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회사 눈에 영업이익 15% 구정은 딱 그렇게 보였습니다. 호황이든 불황이든 매년 정해진 비율만큼 돈이 빠져나가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자동 인출기처럼요. 자, 그래서 이 싸움은 결국 누가 이긴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그 라인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파업까지 갔는데 평택 공장 라인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파업이 시작되기 약 1시간 반 전,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에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로 잠정 합의가 나왔거든요. 결국 기계는 한 번도 꺼지지 않았고 반도체는 평소처럼 그대로 찍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조는 원하던 걸 손에 쥐었습니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떼어 성과급 재원으로 쓰는 이른바 반도체 특별 경영 성과급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일주일 뒤 찬반 투표에서는 무려 95%가 투표에 참여해 73.7%가 찬성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누가 봐도 노조의 승리입니다. 회사를 멈추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회사는 결국 지갑을 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 협상 정말 진 걸까요? 생각해보면 회사는 협상 카드를 처음부터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파업 이틀 전 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하면 노조에게 하루에 1억 원씩 물리겠다는 결정이었죠. 이건 우리나라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액수입니다. 게다가 파업이 진짜 현실이 됐을 때 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은 직접 생산 차질만 최대 30조 원, 눈에 안 보이는 피해까지 합치면 100조 원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라인을 멈추게 둘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멈추는 순간 잃는 게 너무 컸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보면 그림은 단순합니다. 라인은 안 멈췄고
노조는 성과급을 받았고 회사는 더 큰 손실을 막았습니다. 다들 적당히 가져갈 걸 가져간 깔끔한 협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무렵 사람들의 시선 밖에서 조용히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 장의 계획입니다. 이게 흔히 생각하는 음모와는 좀 다릅니다. 누가 화가 나서 몰래 내린 보복성 비밀명령 같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계획은 이미 공개돼 있었습니다. 협상이 한창이던 2026년 2월, 삼성은 세계 최대 통신 전시회인 MWC 무대에서 이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2030 AI 자율공장. 2030년까지 전 세계 공장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가는 공장으로 바꾸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보란듯이 공개한 설계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걸 협상과 연결지어 보지 않았던 겁니다. 모두의 눈이 6억이라는 숫자와 파업 깃발에 쏠려 있는 동안 정작 이 미래의 설계도는 무대 위에 환하게 펼쳐져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회사는 왜 라인을 절대 멈추게 두지 않으면서도 굳이 그 큰 돈을 내주며 협상에 응했을까요? 이미 사람 없이 돌아갈 공장의 그림을 다 그려둔 회사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한 줄씩 뜯어보기 시작하면 이상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요. 그 설계도 안에서 사람은 과연 어떻게 적혀 있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은 왜 끝까지 협상에 응하면서도 자동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까요? 이게 파업에 대한 갑작스러운 보복으로 꺼낸 카드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단서를 거꾸로 따라가 보면 이 그림은 협상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해에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로봇 회사에 868억 원을 넣고 지분 14.7%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듬해 말 미리 잡아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분을 35%까지 끌어올리고 아예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그 868억이라는 돈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화제가 된 1인당 6억 성과급으로 환산하면 약 145명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돈을 사람이 아니라 로봇 회사를 통째로 사는 데 썼다는 뜻이죠. 두 번째 단서는 조직입니다. 삼성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미래 로봇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단장은 오준호 박사인데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회사 한쪽 구석의 작은 팀이 아니라 최고 경영진 바로 아래에 로봇을 전담하는 본부를 세웠다는 건 그 자체로 방향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서가 앞서 보신 그 로드맵으로 이어집니다. 삼성은 2030년까지 전 세계 공장을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가는 AI 자율 공장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공장 전체를 컴퓨터 안에 똑같이 복제해 미리 돌려보고 조립과 물류를 맡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오고 품질과 생산을 사람 대신 AI가 관리합니다. 특히 2028년에 가동될 새 라인부터 로봇과 AI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2030년에는 무인화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자, 단서 3개를 늘어놓고 보니 그림이 또렷해지지 않습니까? 로봇 회사 인수, 전담 조직, 그리고 무인화 로드맵. 이건 파업에 화가 나서 즉흥적으로 꺼낸 보복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차근차근 깔아둔 설계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걸 누군가의 음흉한 음모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서늘한 건 이게 그냥 차가운 계산의 결과라는 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사람의 임금은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가지 않습니다. 호황일 때 올린 성과급이 불황이 와도 계속 따라붙죠. 반대로 로봇은 한 번 사두면 파업도 하지 않고 매년 성과급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본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값과 기계값을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더 싼지를 계산할 뿐입니다. 사람이 비용 항목의 하나로 계산되는 순간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의 풍경이 더 묘하게 다가옵니다.
노조는 6억이라는 올해의 성과급을 지켜냈습니다. 분명한 성과죠. 하지만 그 협상이 보여준 사람값의 무게는 회사가 기계값과 비교하는 계산기를 한 번 더 빠르게 두드리게 만든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파업이 지켜낸 건 올해의 성과급이었지만 어쩌면 앞당긴 건 내년의 로봇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이 차가운 계산기가 삼성 한 곳에만 놓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길을 가는 회사가 이미 줄지어 있거든요. 정말 무서운 건 이 계산기가 평택에만 놓여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성이 만든 이 공식,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몇 %를 성과급 재원으로 떼어준다는 약속은 순식간에 다른 회사 협상 테이블로 번졌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했고, 기아도 LG유플러스도 똑같이 30%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 회사가 연 공식이 업계 전체의 새로운 기준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좋은 일 아니냐고요? 직원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매년 자동으로 거액이 빠져나가는 인출기가 회사마다 하나씩 생긴 셈입니다. 그러면 회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똑같은 계산기를 더 빨리 두드립니다. 사람값이 한 번 올라가면 좀처럼 내려오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 자리를 기계로 바꾸는 쪽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성과급이 도미노처럼 번지는 만큼 자동화를 향한 계산도 똑같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막연한 걱정이 아닙니다. 숫자가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 수는 3년 연속 줄었습니다. 2025년 제조업 취업자는 438만 명대로 한 해에만 7만 명 넘게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공장 안 로봇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1만 명당 로봇이 약 1000대, 사람 10명 곁에 로봇 한 대가 서 있는 셈입니다. 사람은 줄고 로봇은 늘고 두 곡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혀 다른 도시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자동차 도시였고 1950년엔 인구가 185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이름이 떠오를까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노조는 강했습니다. 임금을 꾸준히 끌어올렸고 복지까지 더한 인건비는 경쟁사인 일본 토요타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처음엔 노동자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쓰는 비용이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넘어선 순간 공장은 하나둘 도시를 떠났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자 사람도 떠났습니다. 185만이던 인구는 70만으로 쪼그라들었고 결국 2013년 7월 디트로이트는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방정부 파산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단순합니다. 노조가 욕심을 부려서도 회사가 매정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기계보다 비싸지는 순간 그 누구의 자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반도체 라인의 누군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택에서 두드려지던 그 계산기는 어쩌면 지금 당신이 다니는 회사의 회의실에서도 켜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대차도, 기아도, 그리고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수많은 회사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계속 사람한테 맡기는 게 맞는가? 6억 성과급 뉴스에 통쾌해하던 마음이 어느새 서늘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흐름 앞에서 그냥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점검해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6억 성과급의 진짜 대가는 예정돼 있던 무인화의 가속이었고 문제는 사람을 비용으로만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절망할 일은 아닙니다. 자동화는 일자리를 없애기보다 하는 일을 바꾸는 쪽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9,200만 개가 사라져도 1억 7천만 개가 새로 생긴다고 봤습니다. 현대차 노조처럼 대체가 아니라 전환과 재배치를 의제로 삼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자문해 보시죠. 첫째, 내가 만드는 가치가 내 인건비보다 빠르게 오르는가? 둘째, 내 일에는 사람의 판단이 꼭 필요한가? 이 답이 다음 차례가 내가 될지를 가늠하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답은 어떤지, 평택 다음은 어느 산업일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